자, 그럼 이제 GS 1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강 첫째 날인데요. 자, 또 새로운 기분으로 이제 또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뵙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새해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GS 연기 끝날 때 한번 저희가 뭐 새해 인사를 미리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새해 됐으니까 새해 인사 먼저 드리면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올해 뭐 목표로 하시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목표 꼭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새해가 시작해서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항상 뭐 설레임도 있고 약간, 그다음에 또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시험을 치르는 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긴장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GS 1기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GS 연기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생활에 대한 계획을 많이 하시고 그거를 실행해 오시고 있는데요. 또 이제 GS 1기가 되고 새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가 GS 연기 때는 이제 뭐 기본 이론에 대해서 주로 이제 강의를 했었지만은, 이제 GS 1기 때는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판례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 뭐 교재 다 가져오셨겠지만은 이제 판례집이 이제 이번 GS 1기 이제 주 메인 교재가 되는데요.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판례에 대한 공부를 이번 1기 때는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제 케이스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강의 계획서는 다 받으셨죠? 자, 강의 계획서 먼저 보고서 한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뭐 강의는 일단 교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율노동법은 뭐 부교재로 사용을 하고요. 뭐 강의 교재가 없다 하더라도, 안 가져오신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 가지고 오시는 게 아무래도 좋긴 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 판례집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가끔씩 가져오시는 게 좋고, 뭐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교재는 주요 판례 정리 141선이고요. 이제 올해 나온 이 판례집이니까 이걸로 이제 메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법전은 항상 가지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자,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부터 이제 3월 16일까지 이제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11번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S 연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2번이죠. 짧죠. 그래서 앞으로 일정은 계속적으로 짧아질 겁니다. 저희가 연기 때는 13주, 1기 때는 11주, 그다음에 2기 때는 이제 8주, 그다음에 3기 때는 6주 이렇게 짧아지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은 우리가 이제 2시부터 5시 반까지 이제 6시 반까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은 동일하게 이쪽으로 주시면 되고, 뭐 수업 외적인 질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몇 가지 이제 질문 드리지 않는 사항이 있기는 한데,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공정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기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취업규칙을 우리가 왜 작성을 하죠? 취업규칙을 다수의 근로자 집단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강의 듣는 사람도,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 여러분들 다 뭐 개인적인 어떤 바램들이 있고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 걸 갖다 다 들어가면서 강의를 한다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적절하게 우리가 어떤 기준에 맞춰서 같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설정한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강의 계획을 잠깐 보면은 그 밑에 강의 계획은 마지막에 보시면은 우리가 GS 연기 때 매주 목차 테스트를 봤었어요. 그렇죠? 근데 목차 테스트는 계속 시행을 하고요. 자, 이제 판례를 들어가기 때문에 판례 암기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목차 테스트 10분, 그다음에 판례 암기 테스트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20분 동안은 수업 시간 전에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범위는 항상 전 시간에 배웠던 때까지가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업은 2시 20분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배울 진도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다음 장 보시면은, 자, 오늘은 이제 노동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 노동법상의 권리 의무 주체가 누구죠? 권리 의무의 주체니까 뭐예요? 근기법상 근로자, 그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 근기법상 사용자, 그다음에 노조법상 사용자. 있죠. 이게 바로 노동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죠.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를 나갑니다. 그 GS 연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6주차하고 7주차 보시면은 이 소위 말하면 자법이 2주에 걸쳐서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간제법 판례라든가 아니면 이제 파견법 판례들, 그다음에 산재법 판례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2주에 나눠서 시험을 보고요. 뭐 최근에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래도 28회 때인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은 있었죠. 산재 관련해서.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관련한 판례들도 좀 주목해야 될 판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 2주에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OT가 좀 짧아서 놀라실 것 같은데 항상 저는 OT가 좀 짧습니다. 예, 뭐 OT를 길게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 교재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시면은 첫 번째 판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판례 141선 보시면은 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노동 관행이 나오죠. 그쵸, 노동 관행. 자, 노동 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 자, 2002년도 판례인데 이 판례도 우리 그 윤노동법에 있습니다. 윤노동법 어디 있냐면 윤노동법 7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우리 교재 어떤 페이지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알려드릴 겁니다. 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박스가 있어요. 박스 보시면은 노동 관행의 법원성 여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판례 번호하고 아마 동일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판례집에 율노동법 7페이지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7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지금 제목에서 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이죠. 판례를 보기에 앞서서 이것만 보고서 우리가 연기 때 배웠던 기본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노동 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법원성 여부죠. 법원성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뭐죠? 법원성 인정 안 되죠.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요. 언제 인정이 된다 그랬죠?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죠? 규범적 사실로 승인이 돼야 되겠죠. 규범적 사실로 승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노동관행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관행 부분은 제가 항상 뭐 연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에서는 그동안에 만약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퇴직 위로금이라고 하죠. 퇴직 위로금을 주는 그런 어떤 관행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영이 어려져 가지고 지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급을 하지 않을 당시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할까요? 그동안 줬는데 왜 이제 와서 안 주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관행들, 제가 비단 명예퇴직금 그다음에 퇴직위로금의 예를 들었지만 그런 관행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그동안 왜 진행해 왔는데 지급해 왔는데 왜 나한테만 안 그러냐, 이런 예외를 두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 관행이 있었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행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사용자 입장은 그건 관행이 아니라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은혜적, 호의적 차원에서 준 거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근로계약의 해석, 근로계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율노동법에 했을 때. 자, 근로계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었죠 그때? 근로계약은 제가 처분 문서라고 그랬죠. 처분 문서는 뭐죠?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근로계약의 해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문헌 그대로.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멀리 한번 가보죠.
근로계약의 해석 말고 이거는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럼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무슨 해석이 있었죠, 우리? 무슨 해석이 있었었죠? 단체협약의 해석이 있었었죠. 이게 몇 조였죠? 34조였죠. 단체협약의 해석은 권리 분쟁인가요? 이익 분쟁인가요? 이제 또 시작했죠, 또 시작했죠. 자,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단체협약의 해석은 권리 분쟁이에요? 아니면 이익 분쟁이에요? 이거는 권리 분쟁이죠, 그렇죠? 권리 분쟁, 그렇죠? 권리 분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뭐죠? 원칙적으로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의 가장 큰 차이점보다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파생해서 항상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은 분설에서 조금 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는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물론 뭐 연기 때도 제가 믹스를 많이 했는데 이제 더 많이 믹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3페이지 한번 보죠. 자, 한국전력공사 사건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케이스집의 구성은 앞에 사실관계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사실관계를 왜 넣냐면 이 사실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그대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주고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회사의 어떤 행위가 노동관행으로 인정된 법원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케이스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보면서 이번 기수에서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사실관계를 보고 쟁점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쟁점을 발견했으면 거기에 정답이 되는 판례가 있죠. 그 판례의 키워드가 뭐냐, 그것까지 익히는 게 이번 일기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뭐 쭉, 피고 공사라는 건 뭐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죠. 그렇죠? 자, 입사하다가 이제 97년도부터 같은 해 11월 16일까지 사이에 퇴사한 사실이 있고, 피고는 1961년 창사 이래 원고들이 퇴직하기 직전 연도인 1996년까지 노사간에 해당하는 연도의 특정일에 임금 인상을 내용을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자, 이에 따라서 피고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자,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은 불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보수규정이든지 인사규정이든지 그와 같은 것들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면은 다 취업규칙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규정이 취업규칙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재직 직원들에게 해당 연도의 직전년 12월 16일부터 해당 연의 단체협약 체결이 전일까지 그 직전 연도의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에 개정된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을 임금과의 차익분을 소급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피고 공사로부터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임금 인상분의 차익과 이러한 차익을 원래의 지급기일에 지급받았더라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었을 퇴직금과의 차익, 즉 퇴직금 인상분의 차익을 추가로 지급해 왔는데, 그러니까 추가로 지급해 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퇴직한 직원도 그렇고 재직한 직원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자면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보시면은 위 1996년까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노사 쌍방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나오죠. 그렇죠? 그동안 뭐예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게 언제죠? 언제? 자, 창사 이래 계속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급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어떻게 보면 이제 관행적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더욱이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노사 쌍방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사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피고는 1997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피고는 1997년 11월 19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서 보수 규정을 개정한 후 위 단체협약 체결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1996년도 12월 16일까지부터 위 단체협약 체결일 전일까지 발생한 임금 인상분 차익을 소급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에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자,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한 직원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관행을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 뭐겠어요? 그럼 퇴직한 직원들이 왜 안 주냐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쟁점은 뭐예요? 지금 그동안에 지급했던 행위가 임금 인상분 차익분을 지급했던 행위가 노동 관행으로서 법원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 판시사항인데요. 자, 첫 번째 보죠.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자, 소급적으로 유리하게 변경을 했어요. 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느냐? 소극이라는 건 뭐냐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도 그랬었죠. 단체협약을 불이익 변경할 때 이게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소급효는 인정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보시면은 자, 율노동법 자, 한번 보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565페이지 볼까요? 율노동법 565페이지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같이 확인을 하죠. 자, 보시면 몇 번이냐면 방가로 4번이에요. 4번 보시면은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의 효력사항이 한계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은 소급효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따라서 불이익 변경에 대한 내용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그 부분에 관한 기존의 단체협약 부분은 효력이 상실하거나 변경된 것으로 해석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판례집으로 오셔서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방가로 판시상에서 첫 번째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안에서.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뭐죠,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행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럼 인정 요건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 요건 뭐예요? 이 두 가지잖아요.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거나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 인상분 차익을 추가 지급한 관행이 있었으나 그것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 또는 사용자 사이에 규범의식이 있는 노사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였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당연히 안 된다라고 보고 있죠.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뭐 단체협약이란 뭐 단체협약의 정의는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렇죠? 자, 단체협약은 뭐죠? 단체협약? 단체협약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단체 교섭의 결과물이죠. 그렇죠? 단체 교섭을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단체 협약이잖아요. 단체 협약은 우리 성질이 계약적 성질이 있다고 그랬고 규범적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약적 성질을 왜 갖고 있죠? 단체 협약이? 단체 협약이 왜 계약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수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계약적 성질 왜 가지고 있죠?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규범적 성질은 뭐예요? 단체 협약이 하나의 법 규범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 관계를 규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적 성질과 규범적 성질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죠? 단협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단협 이중성이라고 그때 배웠었어요. 그렇죠? 율노동법이 다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이 단체협약에는 성립 요건이 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죠? 이거 좀 약간 지울까요? 단체협약에 성립 요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단체협약 성립 요건이 그때 어떻게 됐었죠? 첫 번째, 실질적 요건이 있었고, 두 번째 뭐 있었죠? 형식적 요건이 있었었죠. 자, 실질적 요건은 뭐였어요? 단체협약의 실질적 요건이 뭐였었죠? 단체협약의 실질적 요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쵸? 당사자 간의 합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죠? 적법한 단체 교섭의 당사자야 되죠. 그쵸? 단체 교섭, 협약의 당사자여야 되죠. 적법한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럼 계약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렇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교섭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협약에서 문제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당사자 중에서 뭐가 있었었죠? 일시적 쟁의단이 있었었죠. 일시적 쟁의단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학설에서는 임종률 교수님도 그렇지만은 교섭의 당사자성을 인정을 하지만 협약의 당사자성을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단체 협약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건데 일시적인 쟁의단이라는 게 뭐예요?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의 효력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법한 당사자야지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형식적 요건. 형식적 요건은 뭐가 있죠, 우리? 단체 협약을 체결하려면 형식적 요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서면으로 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서면으로 체결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서면으로 체결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체 협약을. 하나의 법규범이잖아요. 서면으로 체결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맨날 다른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그때 그랬었잖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구두로 체결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면으로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다음에 서면으로 체결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되겠죠.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죠. 근로계약도 여러분들이 서명 날인을 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법적 효력은 없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게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계약도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계약이 성립될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야지만 이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죠? 계약적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승낙이란 게 뭐예요? 바로 서명 날인이 승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단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이제 필수적 요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보시면은 뭐 그와 같은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세 번째 줄. 자,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세 번째 줄 중간에 소급적으로 거기 보이시나요? 소급적. 자, 거기서부터 밑줄 긋게요.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자, 이제부터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단체 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소급효를 인정해버리면 기존에 퇴직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위 말하면 줬다 뺏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소급효는 인정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즉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자, 단체 협약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소급효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체협약의 우리 부익변경 파트에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소급적으로 변경할 때, 소급표를 인정할 때 그게 유리한 변경이든 불리한 변경이든 소급표는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노동관행의 인정 요건인데, 자, 노동관행의 인정 요건. 우리가 계속 이제 눈에 박히는 게 아니죠. 귀에 박히도록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자,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을게요. 자,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회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거나,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죠.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규범적 이시에서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내 적용을 한번 볼게요. 이 사내 적용이 뭐냐면 제가 뭐 답안지에 관한 뭐 강의를 조금 한 적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2차 답안지 형식을 쓸 때 논점의 정리나 또는 문제의 소재라고 해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죠.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지 않는데 이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답안지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볼 거예요. 자, 이 논점의 정리나 문제의 소재는 지금 여기에서는 쟁점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죠? 지금 일단은 단체협약의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면 노동 관행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안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첫 번째 이론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이론이 뭐예요? 단체협약의 소급표 인정 여부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거를 하나하나씩 빼서 이제 이론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죠? 단체협약의 의의가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단체협약의 뭐 법적 성질.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법적 성질 뭐죠?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계약적 성질 플러스 규범적 성질.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성립 요건. 그래서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이거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뭐 써주시면 돼요? 소급표 인정할 수 있느냐? 소급표 인정 여부. 그래서 이 판례 내용을 우리가 아까 밑줄 긋은 판례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 뭐죠? 이 두 번째가 노동 관행의 법원성 여부죠. 그렇죠? 첫 번째 법원의 의의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노동 관행의 법원성 인정 여부. 결국 안 풀어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다 풀어드리네요. 결국엔. 자, 첫 번째 보시면 원칙이 있죠. 그렇죠? 원칙은 뭐예요?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예외. 예외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저 판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판례 지웠네요. 그렇죠? 판례가 들어가야 되죠. 판례 두 가지 있죠.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거나 그다음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돼야 되는 거. 요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되고. 네 번째 목차 바로 사안의 적용입니다. 사안의 뭐 검토 또는 적용인데 저는 책에 다 적용이라고 해놨어요. 뭐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적용이라 해도 되고 검토라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 사안의 적용이 바로 여기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판례집을 보면은 다 사안의 적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안 들어간 내용도 있긴 해요. 그건 이제 판시 내용을 보고서 제가 이제 사내 적용을 풀어가는 건데 판시 내용이 뭐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개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여기다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판시 내용 공개한 부분에서 사내 적용 들어간 부분을 제가 다 여기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 적용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보면은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저 답안지를 쓰실 때 저 위에 보시면 첫 번째 좀 위 재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이건 제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관계라든가 이론을 갖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론들이 나오죠. 문제를 보면 사실관계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었을 때라고 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안을 적용하는 거니까 사안을. 그래서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두 번째 중간.
자, 콤마 다음에 이는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이에 따라 개정된 보수 규정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무슨 노사 간행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는 점이죠. 첫 번째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근거가.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줄 끝에 보시면은 자, 또한 그것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과 사용자였던 피고 공사 사이의 외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로써 노동조합 및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 노사 관행이 성립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 뽑아오는 거예요? 사실관계에서 뽑아오는 거예요. 사실관계에서. 그렇죠? 아까 사실관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끌어와서 쓰는 겁니다. 거기서. 자, 그다음에 또 근거가 되는 게 뭐냐? 단체 협약이 그 본래적인 성질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인 구성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점. 그렇죠? 단체 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만 미치죠? 노동조합원에게만 미치잖아요. 그렇죠? 예외적으로 미치는 게 뭐 있었어요? 단체 협약 효력 가운데서 우리 35조와 36조가 있었었죠. 뭐죠? 일반적 구성력과 그다음에 지역적 구성력이 있었었잖아요. 원래 단체 협약이라 하는 것은 노동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거예요. 비조합원에 미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노조법 35조와 36조에서는 비조합원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자,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 교섭에 관여하거나 이를 조정, 선동할 수 없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뭐예요? 관행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반장님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 있는 거를 끌어와서 쓰는 게 근데 이 사내 적용을 그러니까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있는 거는 외워서 쓸 수 있죠. 여기 있는 거는. 그러나 이거는 외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많이 풀어보면 이걸 잘 쓸 수 있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건을 했을 때 이유서나 답변서를 잘 쓰는 것도 사실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관계를 보고서 내가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정당하다, 해고가 정당하다, 행동가 부당하다 이런 걸 주장할 때 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쓰면 나중에 사건을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써주시고 자, 결론 뭐예요? 관행의 법원성은 없다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케이스의 형식이라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5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5페이지 보시면은 근로조건 결정 원칙. 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효력 관계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도 우리 율노동법에 있습니다. 자, 율노동법 어디 보시면요. 율노동법 보시면은 10페이지 있죠. 10페이지에 나온 문경 레저타운 사건 있죠. 이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이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 이와 비슷한 그 문제가 이제 30회 때 기출이 됐었었죠. 그렇죠. 30회 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케이스로 문제 풀 이유는 어차피 이와 같은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케이스로 문제 풀 이유는 없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경 레저타운 사건인데, 자, 가항을 먼저 보죠. 피고회사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휴양콘도 민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자, 피고회사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었어요. 자, 1급 직급 근로자인 자, 원고는 자, 2014년 4월 3일 피고회사와 기본연봉 이제 7천만 원 정도의 뭐 실수령액 뭘로 한 사람은 59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정한 연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는 이제 근데 원고를 면직하였어요. 면직이라는 건 뭐죠? 사실상 해고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면직, 그러니까 의원 면직하면은 뭐예요? 스스로 나가는 걸 의원 면직을 하는데, 여기서 면직, 해임 이런 뜻의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고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면직이나 해임 이런 걸 많이 쓰죠. 자, 피고회사는 2014년도 6월 25일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면직 이후에 취업 규칙을 갖다가 이제 변경한 거죠. 자, 임금 피크제 운영 세칙을 재정 공고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 취업 규칙은 뭐 이렇게 해서 연봉 계약이 정하는 기존 연봉에
자, 복리후생비를 더한 총 연봉을 임금 피크 기준 연봉이라 정하고 정년이 2년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피크 기준 연봉이 60%, 정년에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피크 기준 연봉의 4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아까 제 면직을 당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복직을 해야 했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복직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2014년도 10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5년도 6월 30일까지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 기본급을 갖다가 이제 삭감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2015년도 7월 1일부터 2016년도 6월 30일까지는 정년이 1년 남았다는 이유로 이제 그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정직 처분에 따른 감액을 고려하여 임금을 이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랑을 보시면은 피고 회사는 2014년도 9월 23일 임금 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내역을 통지하였어요. 근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임금 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취업 규칙을 변경했는데 그러면은 근로계약에는 사실상은 유리한 조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규칙을 불이익 변경했는데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우선할 수 있느냐? 그렇죠. 유리한 조항이 우선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이 사건 취업 규칙의 적용을 전후하여 원고의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원고는 2016년도 6월 30일 퇴직을 했어요. 자, 그 후 원고는 2016년도 10월 12일 피고 회사에게 연봉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지연 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이제 제기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의 그 근로계약의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떤 것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판시사항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가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 94조에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서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는지, 소구이란 건 뭐예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게 적용된다? 근로계약에 있는 내용이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적용한다는 거예요. 적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죠. 자, 이제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이제 판례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죠.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자,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서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인데, 자, 밑줄 긋을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첫 번째 줄에 일단 근로기준법 97조, 거기는 일단 밑줄 한번 그어놓으세요. 자, 97조를 그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그 단락에서 세 번째 위로 올라가시면은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처음에 그 옆에부터 이제 밑줄 그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러한 규정이라는 것은 바로 근로기준법 97조의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97조를 밑줄을 그으라는 건데, 장한이 따라오고 있어? 자, 그럼 계속 보시죠. 자, 이러한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 해석하면, 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적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그 다음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니까 97조의 내용을 반대 해석하면 개별적으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내용은 97조의 내용을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판례 내용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밑줄 그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이제 근로기준법 94조의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여섯 번째 줄 내려오시면은 끝에 그리고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94조의 내용도 있고, 자, 이제 그리고 근로기준법 4조는, 자, 거기서부터 밑줄 볼게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서는 아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것임이 분명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주된 취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각 규정은 뭐죠? 여기서 97조도 있고 94조도 있고 4조의 내용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94조가 정한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인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조에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4조의 내용은 뭐죠?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의 정당성 여부를 규정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조는 뭐죠?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자유결정의 원칙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내용의 판시 내용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자, 개별적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그 한편이라고 하는 따라서 위에 보시면은 따라서 위에 첫 번째 따라서 위에를 시작하는 단락이 있죠. 거기 위에 네 번째 줄 위로 올라가시면은 중간에 고려하면이 있어요. 그렇죠? 고려하면 콤마 다음에 자, 거기서부터 밑줄 긋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서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아까 좀 위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자,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4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는 거. 아까 저 위에서 봤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계속 밑줄 긋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해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전에 첫 번째 단락에서 그 네 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94조의 내용은 취지는 절차적인 정당성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4조의 근로조건 결정 자유의 원칙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상 판결의 의의인데요. 대상 판결의 의의는 이제 아주대학교 로스쿨의 이제 이승길 교수님의 이제 그 판례 평석인데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줄여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의 판례 평석이 있다라는 거는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재에 있는 판례들은 대부분 이제 판례 평석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판례 평석을 잠깐 보면은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볼게요. 자, 도입했고 다음에 콤마 다음에 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선례적인 판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판례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아마 이제 30회 때 이제 이와 같은 주사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8페이지. 자,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두 번째.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의 이제 효력관계 부분인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의 효력관계 부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계속 보고 있냐면 율노동법으로 보시면은 8페이지 있죠. 8페이지 법원 상호 간의 충돌 부분에서 예외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법원 상호 간의 충돌 부분에서 법원 적용의 원칙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인데 지금 보는 것들은 다 예외적인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외적인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 법조문에 있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판례가 있는 거죠. 예외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외적인 것들 보시면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취업규칙 간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라든가
9페이지 보시면은 주요 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조건 우선원칙 적용 여부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특히 총론 파트에서는 관행하고 이 부분 유리조건 우선원칙 부분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케이스로 내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케이스로 내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의 효력관계.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조건 우선이 적용되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의 효력관계 부분이죠. 유리조건 우선이 적용 여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판시사항부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시간이 없어서 먼저 판시사항부터 보는데요. 자, 첫 번째 면직 기준에 관해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자, 면직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해고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이 적용이 배제되느냐? 배제되는 게 맞죠. 왜 그렇죠? 우리 80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율노동법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취업규칙 간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서 견해 대립이 있었었죠. 양면 적용설과 편면 적용설. 그렇죠? 판례는 적용 부정설의 원칙이 즉 뭐냐면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협약의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자, 다시 판례지 보시면은 두 번째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서 근로제공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근로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근로자의 주된 의무가 뭐죠? 근로제공 의무잖아요. 근로제공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통지했다고 해서 그게 면책이 될 수 있을까요? 면책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극이라 볼 수 있어요. 정당성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된 의무를 해태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했는 어떤 통지 방법에 의해서 그 정당성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관계는 합자회사 이제 제일택시 사건인데 저희가 지금 좀 시간이 다 돼서 이 사실관계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기 때는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좀 연기 때하고 완전히 색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케이스에 대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냥 기본 이론서를 갖다 한 번 더 돌리는 거는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보시고 계속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적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고 하다 보면은 전에 우리가 합격자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질의도 받고 했었지만은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암기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지금도 아직은 이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아직까지도 이해하셔도 충분히 문제는 없으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아마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은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재 141선 중에 몇 가지가 이제 헌재 판례들이 조금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헌재 판례들은 사실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헌재 판례들은 보통 이제 법률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케이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이 법률이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저희 문제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헌재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만 항상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다 대법 판례들이기 때문에 대법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재 판례는 이해 위주로만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강의 진행되면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